리쌍은 엑스틴과 허니패밀리 그리고 리쌍 트리오를 거쳐 탄생한 팀이에요. 그니까 약 5년간 소속팀을 4번이나 바꾼 셈인데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리쌍까지 결성하게 된 걸까요? 그 결론만 빠르게 말하자면 그 촉매제가 된 건 허니패밀리의 2집이 개같이 망했기 때문이었어요. 허니패밀리는 1집으로 꽤나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 성공은 오히려 반발성을 가지며 일부 멤버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연예인뽕에 취하게 해서 랩 연습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죠. 그렇다 보니 2집의 평가와 상업적 지표는 처참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를 계기로 허니패밀리는 뿔뿔이 흩어지는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게리와 길은 이 위기를 찬스로 만들고자 했어요. 뭐 음악적으로 특출난 거라고는 딱히 없었지만 쿵짝하는 오지게 잘 맞았던 둘이서 팀을 한번 결성해보기로 한 겁니다. 팀명은 게리와 길이, 리가 2개란 이유로 리쌍이라 짓고 둘은 빚 1억 2,700을 아는 채 앨범 모드에 들어갔죠. 아이돌 랩 레슨을 통해서 벌은 200만원으로 무려 1년을 버틴 두 남자는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일상을 보냈어요. 방구석에서 음악 듣고 비트 찍고 가사 쓰고 녹음하는 게 하루하루의 전부였죠. 그렇게 온정신의 앨범 작업에만 전념한 결과 그들은 마침내 1집을 발매합니다. 무도 춘향전 특집에서 길한테 박명수 형님이 가요계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알짱되냐고 묻자 길은 이렇게 답했어요. 길이는 가수인데 왜 가수로서 활동을 안 하고 자꾸 예능에 하십니다. 자꾸 부르시니까. 네. 가요 쓸 자리가 별로 없지. 가수들이 쓸 저희 자리가 앨범 별로 없지. 판매량 모르시죠? 형 전집 다 합해도 저희 1집만큼 안 돼요. 리쌍은 1집을 한 해 동안 약 6만 장 이상 팔아 제끼며 팀을 결성하자마자 좋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러쉬의 반응이 시게 왔죠. 게리의 랩이나 길의 프로듀싱도 깔쌈했지만 양념질을 제대로 쳐준 정인의 보컬이 말이 안 됐어요. 녹음 당일날 스튜디오 소파에서 누워있던 게리와 길이 정인 누님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날 정도였다 하니까요. 저 뭐요? 하면서요. 뭐 이때부터 정인은 거의 리쌍 제3의 멤버라 해도 될 정도로 공연도 같이 돌고 크레딧 써도 그의 이름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1집의 나이스한 성공 이후 리쌍은 허니패밀리에서 소포머 징크스를 맞이한 경험이 있다 보니 그 암담했던 과거를 제외하지 않기 위해 2집도 1집이랑 비슷한 식으로다가 작업 환경을 갖추었어요. 다시 한번 자발적 히키코모리 생활을 이어가면서 오로지 작업에만 매진한 거죠. 그렇게 해서 리쌍 2집은 1집이 발매된 지 1년 조금 안 돼서 세상 밖으로 신속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이 앨범부터는 게리와 길의 노선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허니패밀리부터 리쌍 1집까진 둘의 역할이 약간 짬뽕돼 있었는데 이때부턴 그 궤가 분명해졌죠. 게린 랩과 작사를 맡고 길은 프로듀싱과 보컬을 맡으며 둘은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간과 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애했어요. 이처럼 각자의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던 덕에 2집의 퀄리티는 1집보다 더 발전된 형태를 갖출 수 있었죠. 길은 들쭉날쭉한 앨범의 주제들을 프로듀싱으로 잘 정돈시켜준 걸 넘어 힙합 장르를 초월한 리쌍이란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특히 이 낭만이란 키워드가 절로 떠오르는 샘플 초이스가 탁월했죠. 한편 게린 박자에 구속되지 않은 랩과 한국적인 정서를 가득 안고 있는 가사 그리고 전달력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길과 함께 리쌍만의 진솔한 음악을 앨범 전반에 전시했고 처량한 자기 모습에 신세한탄 한번 조지면서 포기하지 않으려는 뚝심도 보여주고 또 갑자기 마초적인 모습으로 한번 시원하게 뱉어주다가 사랑 얘기로 축축하게 적시는 작법의 구성은 게리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들춰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게리의 한계점도 나타났어요. 기본적으로 라임이 쫀쫀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 리듬이 빈약하게 회수돼가지고 랩의 텐션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된 거예요. 물론 당사자 게리도 이 점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사이사 라임보다 가사 전체의 기승전결과 디테일한 감정선에 보다 몰입하는 타입이었기에 약간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려 한 의도가 있었어요. 많은 대중들도 그런 지점에서 래퍼로서의 게리를 높게 평가했다 볼 수 있고요. 자, 암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리쌍 형님들은 1, 2집의 연달은 히트를 기반으로 3집부터 슬슬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전성기를 막기 위해 이들이 내비친 일종의 성공 전략은 사람들의 일상에 더 깊게 침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사랑과 이별의 심상에 입각해서 최대한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는 쪽으로 가사를 쓰고 사운드를 제작했죠. 그러면서도 이 형님들은 그 과정에서 인기를 더 얻으려고 막 드라마틱하거나 꾸며낸 요소는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평범함에서 비롯된 매우 인간적인 음악이었으니까요. 뭐 그렇게 리쌍은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다 와서 현재 많은 대중들이 알고
보이는 리쌍스러운 음악 스타일을 완성시켰죠. 바로 이 3집과 4집을 통해서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와 나 모두 왕의 옷을 입어도 신화가 돼버리는 현실에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해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또 알파치노처럼 말을 아껴도 세상을 아는 듯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듯 그렇게 살겠어. 리쌍은 이 앨범들로 중박과 대박 그 사이 정도로 히트를 쳤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광대 발레리노 등등 리쌍 스타일로 전개되는 곡들이 방대한 양의 트랙들 틈을 비집고 존재감을 터뜨리면서 리쌍은 남부럽지 않은 사랑과 명예 그리고 돈을 얻었죠. 게리말론 이때 한 달에 행사 60개 정도를 돌면서 행사비로만 5천만원 정도를 땡기고 저작권료로 한 달에 1,000만원씩 벌었다 합니다. 이처럼 리쌍은 2000년대 중후반 국내 최고의 힙합 대중 아티스트로서 자리를 공고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둘도 비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못했는데요. 그들이 음악적으로 비판받은 가장 큰 이유는 매너리즘에 있었어요. 숙제비들이 이끌어가는 곡의 흐름과 이젠 감이 잡힐 만큼 되풀이되는 타이틀곡들의 송폼, 심파적 성향을 보이는 가사 속 내용, 다수의 피처링진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 스킬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다소 평이한 랩 등등 리쌍이 4집까지 수작 이상의 앨범들을 뽑았다는 사실은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기존의 것들을 재탕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우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발매된 그들의 5집 배가저려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묻혔습니다. 챔피언이란 띵곡 하나만 건진 채 말이죠. 기대고 싶을 때 내 곁에 있고 싶을 때 근데 리쌍은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정규 6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전작들에서 보인 매너리즘이란 녀석을 지우려는 듯 장르적 크로스오버를 통해 비판의 대상들로부터 탈피하려는 데 많은 신경을 썼죠. 물론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캐러셀, 변해간의 같이 기존의 작곡과 별 차이 없는 트랙들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외 트랙들에선 상당한 변화를 가져갔어요. 앨범 인트로부터 드럼앤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바로 다음엔 장기하와 얼굴들로 대표되는 한국 락 음악과 리쌍이 갖고 있는 쌈마이 감성을 결부시키며 그들은 음악적 경계를 허문 자신들의 새 출발을 선포했죠. 그 뒤에 나오는 트랙들에선 재즈와 R&B를 비롯한 여러 장르들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로 보아 리쌍의 다음과 같은 시도는 그들이 이제 육각형 아티스트로 거듭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특정 장르에 본인들을 가두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공존을 했죠. 피처링진들의 개성이 워낙 뚜렷하고 강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트랙은 리쌍 노래에 게스트가 참여한 게 아니라 게스트의 노래에 리쌍이 참여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령 우리 지금 만나 부서진 동네, 런 등이 그랬고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숨이 차올라도 한 번쯤은 끝을 봐야지 그곳에서. 다만 이렇게 다소 아쉬웠던 음악적 성취가 있던 것과는 다르게 리쌍은 6집 발매 하루 만에 온오프라인 양쪽 차트에서 1위 자리를 냉큼 먹어버렸어요. 심지어 이때가 막 여러 아이돌들이 미쳐 날뛰던 바로 2009년이었는데 그 아이돌 대격변의 시대 이 두 형님들은 장르 음악의 속성을 지닌 앨범으로다가 판매량에서 그냥 찍어 누른 거죠. 그리고 이들의 앨범이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해요. 첫째는 리쌍의 신보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음악 시장의 트렌드를 거스름으로써 메인스트림의 염증을 느낀 팬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것이고, 둘째는 이때가 대머리 형님께서 음악 외의 악마의 재능을 꽃피우려 하던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네, 다름 아닌 길이가 예능판에 뛰어든 건데요. 놀러와를 시작으로 무한도전 방고전까지 길은 예능 쪽에서 얼굴을 비치는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갔어요. 물론 처음엔 무리수로 오지게 던지는 바람에 맨날 빠지란 소리만 듣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친놈 마냥 명짤 제조기로 자체 등극을 했고, 1년 뒤엔 게리 형님도 런닝맨에서 열심히 뛰댕기는 와중에 또 캐릭터는 야물딱지게 잘 챙겨가서 불끈한 남정네들마저 강길이 갖고 싶다를 외치게 하곤 했죠. 근데 이처럼 이 형님들은 예능에서 오지게 쌓은 호감 스탯을 기반으로 2년 만에 정규 7집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기존의 탄탄한 팬층과 미디어 파워가 결합되니까 싱글컷 공개하자마자 차트 상위권에 그냥 가뿐하게 안착했어요. 특히 야스코드가 담긴 노래가 1위를 차지한 건 리쌍 본인들과 음악계 전체에 충격을 안겼고요.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껐어. 나는 너무 답은 너다. 고통은 껌처럼 씹어 컴컴한 밤은 나를 다시 일으켜. 네, 리쌍의 7집은 6집과 비슷한 결로 흘러갔어요. 다양한 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개입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듯한 장르의 문법 같은 것들이 그들의 음악적 방향성을 대변했죠. 그렇기에 지난작에서의 장점과 단점이 여기서도 유사한 형태로다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리쌍은 제작자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았단 거죠. 리쌍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본작에서도 다양한 장르 및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며 청자들에게 트랙
하나씩 골라 먹을 수 있게 판을 깔았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본인들의 곡의 흐름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 마냥 트랙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죠. 그니까 참여진들을 딱 피처링의 형태로만 썼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 전략도 잘 먹혀들었어요. 10cm와 윤미래, 그리고 강산의 비프리, 비지 등등 많은 게스트들의 이름이 트랙마다 내걸렸지만 리쌍은 앨범 셰프로서 그들을 주재료가 아닌 부재료로서 활용했죠. 이는 그들이 지난 앨범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나왔단 평을 받기에 적절했고요. 또 언젠가부터 보컬 대잔치에 밀려서 병풍 아닌 병풍 신세를 졌던 게리 형님이 당당하게 주연으로 활약한 트랙들이 있었다는 점도 그들의 후반 커리어에 있어 분명 가치를 둘 만한 것이었죠. 살면은 뱃속 나는 더 큰 세상을 보는 즉흥교 랩교 프리스타일 랩교 그때부터 내 삶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길을 걷는. 그리고 1년 뒤 그들은 정규 8집으로 다시 얼굴을 비쳤는데요. 이 앨범의 제목으로 유추할 수 있듯 리쌍은 플러그인이 배제된 악기 연주, 더 좁혀서 밴드 사운드를 앨범 전체의 뼈대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플랜에 맞춰서 리쌍은 악기 하나하나를 담당할 연주자들을 직접 수소문해서 찾아야 했고, 또 이들이 총괄 프로듀싱도 책임져야 했으니 이 앨범 하나를 제작하는 데만 무려 3년이 걸렸다 하죠. 그만큼 이 앨범은 그들의 어떤 실험적인 자세와 함께 친숙한 아날로그 사운드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짙었습니다. 요즘 들어 제일 많은 생각 정신 차리자 부풀어 오른 거품은 다 말리자. 네, 본작은 지난 몇 개의 앨범들처럼 차트 맨 꼭대기를 지키는 이른바 캐시카우 친구들은 없었지만 뭔가 편안한 감상을 자아내는 곡들이 많았어요. 특히 게리와 기리 시리즈의 세 번째작이자 마지막이 돼버린 일종의 그들만의 회고록에서 게리는 작가주의 성향을 담은 내러티브를 앞세우며 깔끔한 딜리버리로 안정적인 몰입감을 선사했죠. 길 역시도 걸쭉한 톤과 뛰어난 멜로디 메이킹으로 앨범의 중심을 든든하게 지켜줬고, 나아가 길은 앨범 전반으로 보컬의 바운더리를 그 어느 때보다 확장시키면서 훅잽이 그 이상의 역할을 소화했는데요. 본인 역량 이상의 것을 시도한 트랙들에선 그의 보컬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윤도현과 호흡을 맞춘 썸데이나 다수의 보컬이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같은 이전부터 줄곧 해오던 범위 내에선 그의 톤이 복고적인 사운드와 찰싹 달라붙으며 그 시너지가 여실히 발휘됐죠. 그래서였을까요? 이때부터 리쌍은 힙합 듀오라기보단 그냥 말 그대로 음악 자체를 하는 아티스트처럼 보였어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든 간에 리쌍은 10수년이 흘러 온전한 대중음악가로 변태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욱이 그들이 다음 작에서는 어떤 섹터를 골라가지고 그걸 리쌍 스타일로 재구성하거나 표현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나 정규 8집을 마지막으로 그 어떤 작업물에서도 게리가 벌스를 끝마치면 길이 훅을 조지는 일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22시즌에 길이 리쌍 20주년을 언급하고 스포티파이에 스위치란 곡을 등록하면서 그들의 재결합을 암시하는 시그널을 쏘기도 했지만 게리가 곧바로 사실묵은 해체됨, 이 7자로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리며 결과적으로 둘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공식화했죠. 근데 원래 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건 아니었어요. 게리와 길의 관계가 삐그덕거린다는 전조 증상은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잡혀왔죠. 정글랜터를 나와 세운 리쌍 컴퍼니의 폐업과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위한 독립 레이블 설립, 주변 업계 관계자들의 다음과 같은 설명 등등, 이런 정황상 이들은 해체 발표 몇 년 전부터 자연스러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던 거죠. 물론 그 해체의 원인을 밝힐 오피셜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 대중음악사의 족적을 남긴 둘의 그 끝이 불화설이란 사실을 직시했을 때 그들의 오랜 팬으로서 뭔가 허탈한 감정이 듭니다. 후에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비슷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고 심지어 그들을 뛰어넘는 음악성을 갖춘 단체도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리쌍을 완벽히 대체하기엔 어딘가 부족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족함의 사유는 10몇 년 동안 리쌍과 그 팬들이 쌓아온 유대 관계에 있겠죠. 그 오랜 세월 속에 양자간이 만들어온 역사는 아무리 뛰어난 그 어떤 아티스트로도 대체가 안 될 테니까요. 네, 오늘은 선글라스 벗으면 누구보다 평범하지만 다시 끼면 누구보다 간지가 터져버리는 이상한 듀오 리쌍을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형님들의 리쌍 최고 하나씩만 적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전 다음에 올게요. 공연장으로 놀러오세요. 일상극장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 앨범은 이제 곧 준비할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리쌍의 길과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